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자, 이제 9강째거든요. 지난 8강에는 닷컴 버블의 형성과 붕괴에 대한 말씀드렸죠. 닷컴 버블 자체보다도요,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걸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은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보시기 전에 이게 왜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얘기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줬길래 미국에서 나타난 문제가 왜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파급되어 나갔는지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0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08년도 9월 15일로 가보죠. 저 아직도 이날 기억나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0년 역사에 빛나는 리먼 브로더스라는 미국의 투자은행이 파산했던 날입니다. 사실 요 이전에 08년도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이었던 베어 스턴스라는 투자은행이, 이것도 100년 넘어요. 얘가 파산했거든요. 얘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이 베어 스턴스를 인수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6개월이 지나서 리먼 브로더스라는 세계 4위의 은행이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가 꽤 컸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대마불사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too big to fail이라고 하죠.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큰 거죠. 얘가 무너지게 됐었을 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인수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충격을 최소화할 거야. 파산하게 놔두진 않을 거야.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리먼은요, 그냥 파산하게 된 겁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땠을까요? 대마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이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휴주하구나라는 생각, 거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큰 은행들도 파산한다고 하는데 다른 작은 은행들 있죠.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나 다른 은행들은 어떨까요?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으로 예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가요? 은행에 예금이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망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려면 은행들은요, 현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근데 예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을 쌓으려면 기존에 받은 예금을 갖고서요, 대출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야 현금을 은행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은행들이 너 불안한데 그러면 이만큼 현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증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퍼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본주의에서의 은행은 사람의 인체로 따지면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온몸에 혈액을 뿜어주는 역할을 하죠. 펑펑 뿜어주죠. 맞나요? 그래서 심장은 혈액을 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심장이 기능이 약하거나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액을 온몸에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몸의 끝자락까지는 혈액이 나가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요, 이런 우리 신체의 기관들을 실물 경제라고 해볼게요. 심장을 은행, 그리고 금융 경제라고 해볼게요. 이 금융 경제가 마비가 되면서 온몸에 돈이라는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실물 경제가 썩어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융 위기로 인해서 돈이 돌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그걸 갖다가 심근경색이란 말 비슷하게 신용경색, 신용이 돈이죠. 돈경색이 일어납니다. 돈이 모자라져요. 돈이 안 가요. 은행들이 돈을 풀어주지 않고 묶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곳곳에 흘러들어가야 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죠.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이게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급격히 무너지고요. 실물경제도 빠르게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출만 안 해줘도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걸로는 모자라죠. 무언가 현금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죠? 기존에 대출해 준 거를 회수해야 되겠죠. 아니면 기존에 투자해 놓은 거를 팔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미국에 있는 은행들, 특히 미국에 있는 투자기관과 같은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해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투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해외 투자하는 플로우는 간단합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갖고 나가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렸을 겁니다. 그럼 투자한다면 어떤 걸 투자했을까? 당연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투자했을 겁니다. 투자할 때 원화를 사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채권을 사고 부동산을 샀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상승했겠죠.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환율이 내려갔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07년도에는 금융위기 직전에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900원까지 내려가요. 최근에 보면 환율이 한 1,300원까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진짜 낮죠. 자, 하나 더. 주식시장이 07년도 10월에 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으로 돈이 몰려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유동성 공급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막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값인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려고 들어오는 수요가 많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뛰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06년도, 07년도에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이게 금융위기 직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금융위기가 딱 터집니다. 금융위기가 딱 터지면 어떻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출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해외에 사뒀던 것들을 갖다가 매각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럼 매각하고 돌아와 볼게요. 매각하면 어떻게 되죠? 주식을 팔겠죠. 채권을 팔겠죠. 부동산을 팔겠죠. 그럼 주가는 하락하게 되겠죠. 채권을 팝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요. 그럼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값인 금리가 뛰겠죠. 자, 직관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나라 금리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돈이 빠져나가요. 그럼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어두워지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5%에 빠져나가는 게 3%가 되잖아요. 돈 빠져나가는데 금리를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가죠. 왜? 매력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아무리 실물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8%로. 하지 마세요. 왜? 금리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금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물 경기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가죠. 실물 경기 어려운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하락하게 되죠. 예. 이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팔잖아요. 자, 이걸 팔면은 고스란히 원화를 받겠죠. 외국인들이. 이 원화 갖고 나갈까요? 아니죠. 원화를 팔고 뭘 사죠? 달러를 바이한 다음에 나가게 되겠죠.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 가치가 뛰겠죠. 그래서 1달러에 90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순식간에 1600원까지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죠. 자, 그럼 볼게요. 900원이었던 환율이 1600원이 됩니다. 환율이 뛰었죠. 와, 그러면 환율이 뛰었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 예전에? 환율이 뛰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것 같죠. 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물건 가격이 싸진 건 맞는데 문제는 사줄 수 있는 미국이 어떻게 돼 있죠? 누워 있어요. 환율이 뛰어도 우리나라 수출 개선에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에 문제가 뭘까요? 미국이 1달러짜리 물건을 수입할 때 옛날에 900원이면 수입했지만 이제는 1600원에 수입을 해야 되죠.
저희 첫째가 08년도 요때 태어나요. 요 금융위기 이 언저리에. 그래서 이때 유모차를 사줘야 됐거든요. 미국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해외 거 유모차를 하나 사는데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금융위기 딱 터지 리먼 파산하기 전에 한 2달인가 3달 전에 알아봤을 때는 25만 원에 살 수 있었거든요. 딱 3달 있다 물어보니까 4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 환율이 뛰어서.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높아져 있죠.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도 높죠. 정리할게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으면 어때요?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요. 아까 사상 최초로 07년도 2000포인트 넘었다고 했죠. 금융위기 때 이게 순식간에 892포인트까지 장중에 892포인트까지 하락했었습니다. 반토막이라고 하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었던 그런 시기죠. 제가 글로벌 금융시장 분석할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기의 전반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리먼이 파산한 다음에 어떤 충격이 있었을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라고 해서 쭉 한번 전개해봤는데 차트 하나 보시고 가시죠. 중국이 01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늘어나니까 달러 벌이가 많이 됐겠죠. 달러가 막 유입돼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07년도 들어와서는 1달러에 900원이 일상화됐었어요. 그래서 07년도 10월에는요. 900원 밑으로 잠깐 내려간 적도 있어요. 899원으로. 그러다가 요게 언제냐면 리먼 파산입니다. 딱 나와 있죠. 리먼 파산이 된 다음에 해외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해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달러 대출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달러 대출 다 상환하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핵심은요. 위기는 모두에게 동시에 닥칩니다. 모두에게 동시에 닥치는데 달러 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달러를 사서 대출을 갚아줘야 돼요. 그럼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팡 하고 뛰면서 이게 1,600원까지 솟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또 우리나라 제2의 IMF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에 환율이 되게 크게 뛰어 올라가면서 실물 경제를 압박했었던, 물가를 압박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차트는요, 그때 당시의 국제유가 추이입니다. 이게 참 독특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투자 성장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WTO 가입한 다음에 중국이 제조업이잖아요. 원자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훅 올라오면서 08년도 5월 달에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뛰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거든요. 135달러까지 뛰어가지고요. 이때도 저때의 고점을 못 넘겨요. 그러면 이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자,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를 어떻게 되죠? 높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를 높여야 되는데 실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마구 올리진 못했지만 함부로 금리를 내리겠다는 생각? 이런 건 잘 못했어요. 유가가 하늘에 떴죠. 그죠? 하늘에 떠 있는데 갑자기 리먼이 파산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확 식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요 밑에서 수요가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뚝 떨어져 내려왔겠죠.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쫙 밀려 내려오죠. 순식간에 33달러까지 빠집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럼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일본식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생깁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 이거 경기 부양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한순간에 냉탕에서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이라는 동부전선을 갖다가 집중을 하면서 여기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디플레이션이 서부전선에서 들어온 겁니다.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대응이 굉장히 유연했을까요? 아니면 당황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제때 금리를 마구잡이로 낮추기가 좀 어려웠던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배가가 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리먼이 파산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은행들이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해외에서는 자본 유출을 겪게 되죠. 자본 유출을 겪으면서 그 나라의 환율이 뛰어오르고 물가가 뛰니까 어떻게 되죠? 침체일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달러가 부족한 게 이런 무서운 일을 만들게 되죠. 여기에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한순간에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저도 이때 기억을 해보면 지금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고요. 이렇게 많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중앙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멜팅 다운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경제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녹아내리면서 이게 1920년도에 있는 대공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갔던 때입니다. 제가 04년부터 마켓을 봤지만 이때 기억이 제일 생생하고 가장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금융위기가 왜 심각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리먼 파산 이후의 모습을 한번 묘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금융위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전개 과정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